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월요일 역전의 용사들 진행을 맡게 된 황현실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네. 아니 근데 오늘 사실 처음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데 지금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항상 방송에서 뵙는 우리 유명하신 네, 평론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먼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 장용진 르포닷컴 대표님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장용진! 장용진! 감사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청와대에서 새로 이거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뉴미디어들을 맞아요. 그거 신청받는 기자실에 거였어요. 보러 모은다고 해가지고 야. 이번에 한번 해보시려고. 해보려고요. 그 조건이 있던데? 조건이 있는데 추첨입니까? 일단 그 4대 주요 기자 단체 가입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이 있죠. 정보 기관들의 각각 2년 5년 이상 출입한 경력은 제가 법조만 지금 10몇 년을 출입했는데 잘 됐네요. 기자상이 몇 개인데 대표님 꼭 청와대 들어가셔야 네, 돼요. 그러고 들어가셔서 싶습니다. 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또 취재해서 갖고 원래는 오시면. 법조 기자단을 좀 열어주기를 바랬는데 그쪽을 잘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 정성호 장관님 꼭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열어야 검찰 개혁됩니다. 예. 장용진 대표님 인사드렸고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다소곳하게. 네, 다소곳하죠, 제가. 원래 저런 성격이 아닌데. 다소곳하는 성격입니다. 네, 다소곳한 성격.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진행하는 거라서 제가 일단 오늘 잘해야 계속 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뭐 잘하라고?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내일이 없는데. 그래, 내일이 없나? 우리도 없어. 우리 다 같이 공생하면서 잘하는 걸로. 자, 지금 한 810명 정도 와서 함께 생방송 해주고 계신데요. 더 많이 들어오시고 좋아요 빨리 눌러주셔야 함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연실아 씨 반가. 저 연실아 씨 박종호님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임세은이 관악구 아이유예요? 무슨 소리야? 사수님 임세은은 관악구 아이유라고 하는. 관악의 불꽃이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관악의 불꽃. 네. 관악. 관악에서 출마를 했었잖아요. 지난 네. 총선 때. 안타깝게 컷오프가 되긴 했지만 이해찬 총리님이 5선 하셨던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하는 첫 국회의원은 이해찬이었어요. 어린이날에 저희 초등학교에 책받침도 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해찬 의원 국회의원이라 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 책받침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제가 기억하는 국회의원은 이해찬이 처음이었습니다. 요번에 빈소 계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따님이 또 먼저 오셔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면서 미림여고 나오셨다면서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바로 옆에 학교 나오셨더라고요, 따님이. 그러니까 동네 언니인 거죠, 사실. 동네 언니. 그랬구나. 네. 예.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X가 이제 SNS잖아요. 구 트위터인데 여기에 정책성 글을 계속해서 네. 올리시면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올리는 정책이 부동산 정책인데요. 요거 오늘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요거를 영상을 보고 와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아닌가요? 예, 아니군요. 네. 영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영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가 이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 요거 정말 5월 9일에 중단하는 거 맞냐? 요걸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강유정 대변인이 맞다.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실행하기 전에 트위터나 또 페북으로 이렇게 의견 청취를 많이 하는 경우에서 화두를 던지는 거죠. 이제 사실은 강남 아파트가 비싼 곳은 100억도 하더라고요. 100억이요? 50억이
뭐 30평대 아파트도 50억이 넘는 데가 허다하더라고. 그러면 50억 한성을. 살 떨려서 그런지 못 살아요. 이런 부동산 가격이 결론적으로는 우리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비용을 폭등시키고 특히 청년 세대들이 요새 결혼도 잘 안 하고 주거 비용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도 잘 안 낳고 굉장히 미래를 암울하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점점점 이제 외곽 지역으로 가는 경향도 있고 그러면 이런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저는 강남에 집 가지고 있는 거 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집 여러 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정말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높은 집에서 사실 분이라면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된다. 아니 민주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주택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중과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보유세를 이제는 선진국처럼 내야 된다.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는데 뭐 정부에서 세금부터 매기겠다 하면 국민들 조세 저항도 심하고 아니 그렇죠. 우리가 한번 논의도 안 해보고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나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조세 정책도 이제 사실 그래요. 이번에 서울에 6만 채, 특히 용산에 10,000가구 정도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공급 대책도 확실히 내놨어요. 어허. 그러면 이 집값을 잡으려면은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세금을 남들보다 더 내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지난 주말에 로드맵을 제시했고 앞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입안돼서 발표되고 또 의견도 수렴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거래가 안 된다는 데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요즘 뭐 이상한 언론들 보면은 지금 서울의 집값이 뭐 몇 달째 오르고 있다라는 가짜 기사들이 돌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이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요게 석 달을 넘어가면 세금 부과로 넘어가거든요. 석 달 이전에 취소하면 세금 부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가짜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신고가가 갱신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맨날 기사를 보면 신고가 갱신 이렇게 나오는데 몇 달 뒤에 보세요. 분명히 신고가라고 했던 집들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그 거래 자체가 없는 거야. 제가 그 음마 아파트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분명히 10매덕, 20매덕씩 올랐다라고 기사가 났길래 열심히 추적을 했어요. 분명히 거래 그 기록이 남아야 되잖아. 1년쯤 뒤에 거래 기록을 살펴보니까 거래가 한 건도 안 됐다는 거야. 분명히 신고가 갱신 이런 기사가 몇 번씩 났는데 뭐냐면은 석 달짜리 그 유예 기간을 이용해서 가짜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심한 경우 1년, 2년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비싼 주택이라도 갖고만 있으면 세금을 안 내요. 우리나라 개념은 거래세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팔아서 내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거래세를 내요. 그런데 갖고 있으면 세금이 싸. 그러면은 누가 거래를 하겠습니까? 갖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를 거래세를 보유세로 바꾸는 과정이고 그게 바로 이제 중과세였거든요. 다주택 중과세인 겁니다. 예. 근데 이걸 계속해서 이게 미뤄왔어요. 사실 이 다주택 중과가 이거 언제 처음 나왔냐면 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때 정책이 한번 시작이 됐다가 후퇴했다가 후퇴했다가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후퇴가 안 되면은 유예를 해달라고 2년 유예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유예가 될 거라고 시장에서는 미리 지레짐작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솔직히 이 질문을 한 기자가 의도가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예스 아니면 노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글쎄 잘 모르겠다, 확인해서 전해드리겠다라고 만약에 답을 하는 경우에 야, 정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겠다. 요렇게 한 단계 더 나가는 약간 거짓이 들어가 있는 바램이 들어가 있는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사를 몇 번 반복해 보면은 부동산 중과세 뭐 유예 그건 기정사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계속 강행을 하려고 해도 강행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어떤 네, 그 예. 장난질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 꼭 할 거야. 안 근데 할 것 이게- 같니?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헛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예가 되다 보니까 시장도 이번에도 유예할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요거 유예 안 할 거야 라고 SNS나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었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두 달 뭐 미룰 수도 있어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장윤선 취재 편의점 기자가 네. 예, 청와대 지금 출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고 이 답이 나온 거고. 근데 혹시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혹시라도 오해가 될까봐 제가 설명을 예. 드리자면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나중에 혹시나 어떤 정책을 펼쳤어도 안 됐을 때 그때 사용하는 거다. 지금 세금 물겠다 이 얘기 아닙니다. 원래 하려고 했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요거 유예하는 거를 중단하겠다. 5월 9일자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네,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보유세는 아직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오. 사실 이 부동산 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보유세가 이제 거의 최종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카드는 만지작거리는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르니까 우리가 다양한 정책을 쓸 수는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이렇게 구 트위터에다가 이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이 부동산 얘기는 정책이 나오면 그 어떤 정책이 나와도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 불만 있고 한 채 있는 사람은 한 채 있는 사람들 불만 있고 다주택자는 또 다주택자대로 불만과 그런 예민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시장에서 기대하는 바는 6월에 선거를 치르는데 5월 9일에 이거 양도세 중과 유예하지 않겠어? 이거 멈추지 않겠어? 라고 선거 직전이니까. 그렇죠. 희망 섞인 기대를 갖고 있는 거를 와르르 무너뜨린 거죠. 이거는 그렇죠. 대단한 정책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고 일관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다 그랬다가 또 발 빼면요. 그게 이 시장에 신뢰를 안 줘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가 생기고 오히려 그 정책이 부동산 집값 상승의 시그널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한다고 했다 안 했다가 발 뺀 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 대통령이 몇 차례나 확고하게 의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이제 계곡 사업 예를 들면서까지 이게 더 쉬웠다. 부동산 정책 직가는 게 더 쉽다라고 오히려 이제 실거주자들이 안심할 수 있게 대통령께서 단단히 잡아주고 계신 거다. 뭐 표계산 없이 표계산 없이 하겠다. 그 말이 그 말씀이죠.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우리는 반드시 할 거야라고 보여줘서 그 시장 가격이 이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 때문에 뭐 오락가락하는 거를 그렇죠. 방지하기 위한 사실 이제 이 계곡 정비 관련해서도 처음에 경기도에서 계곡에 설치된 불법 평상하고 뭐 이런 구조물을 철거할 때 많은 시군 비서실과 시장 군수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철거하려고 하니까 지역 민심이 너무 나쁘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게 느껴진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어필했는데 모든 것은 경기도지사가 지시한 것이니까 시장 군수님이나 비서실에서는 모두 경기도로 밀어주십시오. 어허. 그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결과를 낸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계곡에 무슨 평상을 설치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역에 어떤 유지들이 많고 선거 때 뭐 자원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목소리가 뭔가 과잉 대표되는 그런 경향도 있죠. 그런데 정말 한철 그냥 그 계곡에 놀러 가서 노시는 많은 국민들은 또 그런 목소리를 잘 안 내십니다. 어허. 그러니까 소수만 그런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그런 불법이 계속 몇십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많은 계곡에서 바가지를 썼던 국민들이 야 저거는 진짜 말이 되냐. 자기네 땅도 아닌데 닭 한 마리에 15만 원 20만 원 받고 말이지.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이거 이재명 잘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전국적으로 정말 그 안착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결국 부동산 정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남 아파트, 100억대 아파트 적게 세금 내고 자자손손 물려주고 정말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일부 인사들, 지금 입대는 인사들 저는 분명히 강남에 아파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세금이 올라가는 거 싫어요. 양도소득세 내기 싫어요.
그래서 저렇게 저항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집 가지고 계신 분들 일 보고 전체 국민들 다 노예처럼 살아도 되냐? 아하. 되냐? 저는 대통령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먼 미래를 그렇게 보고 안 살아.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뭐냐? 아니, 그렇게 항상 그래요. 하루 살려고 해, 항상 하루 그랬어. 항상 아니 뭐라고 되냐면 야 대통령을 말이하고. 아니 우리가 내일 기득권한테 어떤 식으로 당해서 구속될지 모르는데 오늘 우리가 경기도에서 정말 인민 대중로에서 좋은 일 한 번씩 하고 가자. 이게 쌓여갖고 미래가 되시는 분이라 저는 이번에도 그 각종 어떠한 이제 보십시오. 저거 안 된다 그럼 조중동에서 이제 난리 날 겁니다. 대한민국 망하는 것처럼 계속 쓰고 국민의힘에서 나라 망한다. 똑같아요. 민심 떠나간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 하겠지만 그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이사 간다, 해외 이민 간다, 이거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세금 날 바에 이민 갔다, 뭐, 요런. 항상 언론의 레파토리가 레파토리가 있군요. 기본 네. 레파토리죠. 그래서 나중에 그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집 못 사게 중국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돼. 그래요? 그렇죠. 그 얘기 나오고. 맞아. 그래서 대통령이 밑자를 깔고 있는 거야. 나는 펴 떨어져도 돼.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참모들은 이거 나 중단할 생각 없으니까 세금 정책이든 모든 정책이든 망국적 부동산 정책 타파할 수 있게 4년 임기 동안 내가 해내겠다. 오호. 선언을 한 거야.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근데 표 떨어지겠다라는 이 말은 하지는 않았고 일단 표계산 안 국민을 믿고 한다고. 하겠다. 표계산 국민을 없이 믿고 하겠다.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될 일 이제 이렇게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죠. 이야기를 아유, 했고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한다면 또 하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분들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시간 계산까지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지가 전 시장에 잘 반영돼서 집 몇 채 사고 몇 채 사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제 없다라는 없다? 메시지가 시장에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뭐 세금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자동차세도 저희가 내잖아요. 예. 비싼 차인 분들은 또 비싸게 내요. 그럼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수입차 몇 억 하는 거 있잖아요. 비싼 차 타도 되죠. 내가 차가 너무 좋고 그걸 감수하면서 타면 뭐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그거 갖고는 아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비싼 집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강남에 뭐 50억, 100억짜리 살아도 돼요. 돈 많으면. 그러면 그거에 맞는 또 세금도 부과가 돼야 되는 것이 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도희킴님께서 저분 좀 흥분하지 마세요. 라고. 이제 한 번 더 얘기해. 아니. 잠시만. 이거 그 과거 대변인께서 그 이재명 도지사 시절인가요? 계곡 정비 관련해서 이제 이게 성공 사례잖아요. 요거 영상을 잠깐 보고 와서 그럼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를 보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에서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의해 놓은 것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는 사회는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프겠지만 그 아픔에 저도 공감은 일부는 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걸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하다못해 3년, 5년 미루다가 또 그냥 계속 가요. 저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동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유예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이다. 아니 어느 누가 그 지역의 상인들 다 모아놓고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 좀 거짓말 하잖아요. 듣기 좋게. 제일 자주 쓰는 표현이 저희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딱 요 정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근데 검토 안 하죠. 근데 보통 이럴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확실하게 얘기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신뢰로 가서 정책이 성공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왜 얘기가 나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뭐라고 하셨냐면 집값 잡는 게 계곡 정비나 주가 5,000피 달성보다 쉽다. 이 얘기 하시는 바람에 이게 이제 다시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국힘당 쪽에서 이상하게 베베 꼬더라고요. 쉬우면 진작 하지 왜 안 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의 맥락을 좀 이해를 하라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힘당 애들을 향해서 문해력을 좀 키우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이제 과거에 한동훈한테 문해력 키우라고 얘기했다가 고소당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얘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곡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정말 여러 사람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각 지자체들의 그 지자체 단체장들의 이권 선거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문제는 처리하는 게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동의가 다 돼 있어요.
근데 단 몇몇 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몇몇 분들이 정치 세력과 결탁을 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 소위 말하는 토건족이라 그러죠. 토건족들이 언론 혹은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는 점 때문에 계속 미뤄져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숱한 사람들이 이해가 얽힌 계곡 사업보다 차라리 몇몇 소수 재벌 토건족들의 이해가 얽혀 있는 이 문제가 오히려 밀고 나가기는 쉽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설득됐어요. 예. 자, 이번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X에 글 올리신 거 보면은 아니 왜 언론이 부동산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해놓고 부동산 투기 잡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예. 이게 사실 언론의 제일 치부를 제대로 찌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나라 언론 특히 경제지들의 상당수는 다 건설회사가 갖고 있거나 건설회사 아니면 건설 건자재 업체예요. 그게 아니면 그런 토건족들한테서 나오는 광고를 먹고 사는 기업 그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건설업체들의 말만 믿는 그 건설업체들의 얘기를 그 반복하는 겁니다. 독자들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꼭 짚으면서 니들 왜 그래?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며 망국적이라며 근데 왜 니들 토건족 편을 들어? 라고 지적을 한 거죠. 언론의 치부를 꼭 집은 겁니다. 사실. 언론의 정농 집필을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그냥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코스피 5천 부동산 정상화가 코스피 5천보다 쉽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그거 갖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진작까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니들은 오히려 다주택자들 뭐 더 집값 올리려고 뭐 하는 정책을 했겠죠. 근데 왜 그러면 얘기를 드리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제재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다양한 세금 정책도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또 공급 정책. 그래서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단계별로 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집값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전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번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아무리 뭐라고 한들 그냥 잘 되는 게 싫은 겁니다. 설마 집값 잡혀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지금 환율이랑 부동산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렇게 의지를 보여서 시장이 안정화되면 국민이 또 지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어떻게든 이걸 책 잡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장동혁 그 대표님이 좀 귀담아 들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님 짐 6채 있으시잖아요. 머리 살고 팔 살고 다리 살고 몸통 사는데 다 실거주라니까 그거 하나씩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 대통령이 시그널 주셨어요. 마지막 기회로. 마지막 기회다. 다주택자 장동혁 당대표 6채 빨리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요것도 하나 보고 갈게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가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가지고 국힘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싱크 보고 올게요. 집값 안정은 계곡 정비보다 쉽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협박으로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다주택자 무조건 집 팔아라 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정작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의 셋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이고 그들은 강남벨트에 다수의 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우 꼴도 보기 싫다. 나경원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했고요. 장동혁 당대표는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호통 경제학에 빠졌다. 분노 조절 안 되는 거냐. 대통령한테 이렇게 직격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저 프레임을 바꾸는 거죠. 네. 그냥 결론적으로는 강남에 집 100채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게 뭐 범죄입니까? 그렇죠. 내 돈으로 내가 돈 100채 가지고 싶다는데 자본주의 국가는요 재산 소유의 자유가 있어. 그 대신에 국가의 세금을 확실히 내야 된다. 뭐가 문제겠어? 아니 집 100채 있는데 그만큼 세금 많이 내고 조세 부담하면 국가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돈 걷어가지고 임대주택 짓고 또 토지 임대부 주택 짓고 이런 데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4년 동안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주택자나 강남에 주택 여러 뭐 똘똘한 한 채 사가지고 뭐 무슨 수익이든 뭐 재산 차익이든 이런 걸 많이 냈든 뭐 많이 내지 않았든 어쨌든 간에 조세 정책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환수하겠다. 이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안 나왔죠. 그걸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사실 나경원 의원
왜 저렇게 나서겠습니까? 오. 저분이 강남에 내가 집 있는데, 네. 강남에 집 있는데, 아니, 이러면은 내가 돈도 많이 내야 되고, 내가 팔 때 그럼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냐? 제일, 그냥 발끈하냐, 발끈. 왜 발끈하겠어? 주진우, 나경원, 발끈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내 집에 그럼 내가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재산상 손해가 있다 보니까 저렇게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취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수도권하고 서울 이렇게 미분양이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좀 쌓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면은 수구 적폐 정권이 들어서면은 부동산이 죽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막 생깁니다. 수도권에도. 근데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난 직후부터 이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이후에 싹 죽었대요. 아이고야. 싹 안 나온, 전혀 얘기가 없대요. 심지어 그 모델하우스 방문하겠다고 예약한 사람들도 갑자기 못 간다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토건족들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 힘들 겁니다. 그동안 미분양을 빨리 팔아야지 그게 다 돈이 되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있는 주택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팔아야지 그게 진짜 이익인데 그 점에서 아마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죽어라 살아 무조건 시비를 걸려고 들 거예요. 아까 나경원 의원 얘기가 그 있잖아요. 뭐 그 청와대 뭐 관료 단독 중에 3명 중에 1명이 뭐 어떻다. 가주택이다. 요 얘기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죠.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그걸로 시비를 걸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그걸로 시비를 걸었어요. 그걸로 그 부동산 정치가 자꾸 주저앉히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안 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강남에 집 있는 게 죄냐? 아니죠. 아니다. 세금 내면 돼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자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왜 존경받느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다. 그렇죠. 세금을 많이 내면 어떻게 좋으냐? 그걸로 공공에 기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자는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나라에 왜 존경받는 부자들이 없느냐? 세금을 제대로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세금 내세요. 그러면 존경받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매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 제가 특정 기업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 상속해 주려고 각종 편법을 썼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물산을 뭐 분할 합병한다든가 이런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사실 부자가 존경을 못 받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요. 나경원 의원 지금 저렇게 긁혀가지고 막 난리는 혼자 뭐 혼자 화장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혼자 셀카로 찍었는데 그래서 봤어요. 뭐가 찔리는 구석이 있겠지라고 봤더니 나경원 의원이 뭐 부동산 맞네. 일단은 본인의 지역구는 동작구인데 용산의 서빙고동 아파트 26억 6,500만 원짜리 갖고 있고 서초동의 상가 지분 7억 얼마 갖고 있고 또 중구 신당동에 연립주택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뭐야? 금싸라리 땅에 다 있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지역구인 흑석동에는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네. 본인이 대장동 갖고 엄청 욕하지 않았어요? 맞아, 대장동에 땅도 있네. 땅 있어요, 거기? 땅 있어요. 땅도 있어요. 예금도 15억이 넘고 주식은 8억 4,800만 원. 야, 이 주식 많이 올랐겠는데? 많이 올랐겠는데? 대장동- 고마운 줄 아세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장동 주식을 땅 중에 일부가 수용돼서 그 대장 보상금을 받기도 했고요. 수용 안 된 부분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거기 지금 대단히 그 수익 많이 남겼을 걸요. 아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지금 주식이 이게 뭐 투자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지금 코스피가 본인이 그렇게 섬겼던 윤석열 때보다 2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2배 올랐잖아요. 그럼 재산도 그냥 단순 계산으로는 2배 올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 대장동 땅도 말씀하신 것처럼 엎드려 절을 해도 부족하죠 지금. 본인 근데 재산 세금 주식이 내라니까 이렇게 나오네.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긁혔구나. 긁힌 거예요, 긁힌 거. 알겠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예. 부동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띄운 또 아젠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설탕 부담금이 있어요. 이게 맨 처음에 지난달 28일에 설탕 부담금을 매겨서 요거를 그 재원으로 지역이나 공공의료 쪽에다가 한번 환원을 해보자. 이쪽에 강화하는 데 써보자. 이렇게 의제를 냈더니 또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설탕세도 물어라. 얘기할 거다. 세금 낼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건강권에 관한 그런 화두를 저는 대통령이 던진 거라고 봐요. 결국은 우리가 먹는 그 떡볶이, 예. 각종 뭐 외식하는 음식 거기에 다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죠. 우리가 요리할 때는 그렇게 안 넣으니까. 근데 밖에 나가서 외식하거나 뭐 밥 먹어 보면은 설탕을 정말 많이 넣고 있고,
그래서 그게 당뇨병이라든지 성인병, 비만 여러 가지 건강에 좋지 않으니 그럼 이 설탕이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남용하는 게 아닐까? 오. 뭔가 좀 건강상 좋은 것으로 대체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해보고 뭐 얘기를 해봐야지. 아니 뭐 얘기하면 그럼 세금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인 거죠. 얘기도 못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니,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쌍지팡이를 듣고 반대하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께서는 토론을 굉장히 즐겨 하시잖아요. 그럼요. 예, 맞아요. 우리 국민들께 툭 던진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논의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당뇨, 고지혈증, 이제 각종 성인병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됐죠.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겼고 일단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국민 건강 보험 그의 재정이 또 안 좋아지는 효과까지 날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연결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논의를 해보자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이 있겠죠. 예를 들어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재료값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이고 그런 거 포함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자라고 말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담배세는 그럼 왜 얘기 안 합니까? 담배 세금이 단데 거의? 그러니까요. 그것도 국민 건강 차원에서 부과를 한 거잖아요. 예. 이런 걸 넓게 우리가 받아들이자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전에 조금 한참 전에 28일에 내온 거긴 한데 이 설탕 부담금이 이걸 또 이제 국민의힘은 설탕세라고 해서 세금이라고 하던데 세금하고 부담금하고 전혀 다르죠. 다르잖아요. 사실 많이 다릅니다. 예. 이게 설탕을 많이 우리가 씀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성인병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병원비가 더 나갈 것이고 건강보험공단은 재정의 부담이 생깁니다. 그런데 설탕이 많이 팔리면서 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식품 기업들, 뭐 사이다 만들어내는 기업들이나 콜라, 청량음료 같은 경우 그 음료업체들은 설탕 때문에 엄청나게 이익을 보는 겁니다. 설탕을 많이 써서 이익을 보는 거죠. 자, 한쪽에서는 그 설탕 때문에 재정 부담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기업이 이익을 본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이익을 보는 기업이 도의적으로라도 돈을 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기업 니네들 이익복만큼 돈 좀 내라. 이게 부담금이에요. 세금은 모든 국민들한테 불특정 다수한테 일괄적으로 매기는 그렇죠. 거지만 부담금은 너 이익 받잖아. 이익분 네가 돈 좀 더 내. 이 얘기거든요. 이건 국민들한테 부담 가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한테 이익 본 만큼 조금 좀 내라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무슨 설탕세라고 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그 국힘당 얘네들이 주로 쓰는 이런 이제 그 말을 살짝 바꿔서 논점을 희한하게 돌려버린다든지 또는 국민들의 저항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왜곡 수단인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은 유럽에서 또 영국에서 아니면 프랑스에서 이미 이제 설탕이 들어간 청량 음료에 세금을 매긴다든지 부담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에 그 부담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왜 이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 부담금을 왜 이야기를 띄웠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요거 궁금증은 지난주에 국무회의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면서 풀어보겠습니다. 100원짜리인데 원래는 관세 20원 붙여가지고 120원에 수입해서 150원에 받는데 물가를 낮추겠다고 100원에 수입하게 해줬더니 똑같이 150원 받더라.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만 그 물건을 싸게 수입한 거를 싸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람만 혜택을 보고 그 사람은 다시 정상 일반 가격을 팔아버리고 이 효과가 없더라. 근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요. 그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악덕업자들이 그 할당관세 이용해가지고 그 깎아준 관세만큼 자기들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일반 업자한테 주면 그 나쁜 짓 할 기회만 만들어주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소름이에요. 설탕 부담금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었어요.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물질들 아닙니까? 상품들 아닙니까? 거기 그 가격을 기업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40% 올리고 가격을 막 이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들 주머니가 가벼워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대 범죄예요. 이게 뭐 공정거래법 위반이기도 하고 시장 가격 형성의 교란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강하게 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요번에 처벌할 그 기업들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공정거래위에서. 그렇죠. 지금 이제 과거 보수 정권 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힘을 빼고 인력을 축소하고 예산을 깎고 굉장히 힘을 빼는 그런 전략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평소 지론이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로 인원을 충원하고 어쨌든 경제라는 게
정말 공정한 룰을 가지고 그런 룰을 지키는 사람이 많을수록 경제가 알아서 활성화된다. 불공정하니까 자꾸 반칙이 생기고 이러는 거지. 괜히 기업들이 괜히 그 국가가 여기저기 투자하고 그렇게 해갖고 한 개 기업 지원하지 말고 시장을 정말 공정하게 운영만 해도 경제는 살아난다. 그러면 투자도 알아서 일어나고 경쟁도 촉진돼가지고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일어난다. 괜히 국가가 쓸데없이 끼어들지 말고 공정한 룰만 지키게 하자. 이런 지론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공정위 관련해갖고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힘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사실 그래요. 공정위 활동을 많이 하면요. 또 거기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득권들이 난리를 피죠. 그렇죠. 공정위 때문에 기업 못 해먹겠다. 한국에서 기업 못해서 뭐 외국으로 떠난다. 이러한 언론 플레이와 여론을 만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것은 대통령의 방침이기 때문에 뭔가 불만이 있으면 또 이재명을 욕해라. 이렇게 좀 공정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대표님.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기업 못 해먹겠다. 뭐 세금 부과하고 맨날 단속하고 뭐 처벌하고 이래서 못 해먹겠어 떠나야겠다. 그럼 떠나보십시오.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시장에 교란 행위 갖고 피해가 발생하면 더 강하게 처벌해요. 거기는 그냥 패가망신해요. 예. 그런데 가보십시오. 한국이 굉장히 손방망이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예, 이번에 밀가루, 설탕 가격 담합한 기업들이요 거의 10조 원 규모의 불공정 거래가 드러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수입 농산물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설탕, 밀가루, 옥수수 이런 것들은 거의 100% 가까이 외국에서 수입이 됩니다. 국내에서 충당되는 게 10%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는 이게 국민들의 물가라든지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관세를 조금씩 깎아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까지 이제 이 기업들이 자기들끼리 쓱싹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아무리 그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해도 물가가 안정이 안 된 거야. 그리고 얘네들은 뭐냐면 이중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벌고 관세는 내려가니까 또 돈을 버는 거예요. 양쪽에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상대로 또는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처벌 받아야 마땅한 건데 정말 황당한 거는요. 자, 설탕, 밀가루 이게 혹시 300비리라고 혹시 아십니까? 300사건이라고. 박정희가 자신의 정치 자금을 얻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대기업들한테 특혜를 줘요. 그때 그 3가지 밀수 사건이 생깁니다. 예, 그게 뭐냐면 사카린, 밀가루, 비료 요거였어요. 그래서 300사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300사건의 어떻게 보자면 재판인 거죠, 이게. 예, 이게 뭐냐면요. 그때 바로 잡았어야 할 수입업자들의 이런 그 담합 행위를 바로 잡지 못하고 그들이 정치권에 돈을 주는 것으로 해결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 문제가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더 이상 건드리지 않는 그들만의 어떤 특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나마 그전에는 이걸 가지고 정치 자금이라도 냈는데 이제 그마저도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 오래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래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미치고 발작 뛰는 거예요. 미치고 발작 뛰는 그러면서 왜 갑자기 설탕세를 올리려고 하느냐 이런 개소리를 늘어놓는 겁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게 이 담합 기업들이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요. 내부 녹취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뭘 알아 뭐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좀 하대하는 듯한 그런 녹취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요. 지금까지는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직 8개월밖에 정부가 이제 운영되고 있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몰랐겠죠. 근데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 어떤 맛인지 이재명 맛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문제에 관련해 갖고 모든 기업에서 행하는 이런 행위들을 정부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하나 있어야죠. 걸리면 회사 문 다들 각오를 해라. 그래서 항상 시범 케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뭐 국가에서 모든 기업 활동에 대해서 알 필요는 없다. 그런데 걸리는 곳은 가만둬서는 안 된다. 그 대통령이 아마도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예. 이게 특단의 조치. 특단의 조치.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자수하면 광명찾기 해준다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담합을 하면 몰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래 하는데 그러니까 담합 행위를 잡긴 잡았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매번
법정에 가면 무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보면 부담금을 지우는데 몇 년 뒤에 되면 다 돌려받아요, 이거 부담금을. 그 과태료를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지. 네, 또 한 건데 이때에서 나온 게 리니언시 제도입니다. 자, 내부자끼리 그 내부자 담합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먼저 나와가지고 먼저 제보를 하면은 오. 자수를 해주면 그러면 니는 처벌 면제해줄게. 아, 이게 그래요?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 리니언시 제도가 이번에 이런 담합 자료까지 공개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 이게 보니까 제가 우리 한국은요, 만약에 담합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징역 10년 이하. 캐나다는 징역 14년 이하. 그래서 검찰이 기자회견하면서 요거 관련한 처벌의 그 규정을 조금 더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선진국일수록 이런 경제 사범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도 10년 이하고 캐나다 14년 이하 이런 부분도 좀 그것도 하나의 바로미터고 뭐 얼마 전에 김건희 주가 조작 무죄 나왔지만 주가 조작을 미국에서 같은 데 하게 되면요. 앨런 사태 같은 예시입니다. 200년을 넘게 선고를 해요. 그냥 회사가 폐가망신할 정도로 만들어서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이번 계기로 미국 같은 이런 자본주의 선진국을 좀 모범 사례로 앞으로 이런 경제사범이나 경제 담합이나 이런 악독한 범죄들, 서민들을 어떻게 보면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이런 범죄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단호하게 네, 이재명 이게 정부. 검찰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이걸 하려면은 이렇게 법 제도도 좀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건의 담합을 했다고 쳐요. 이거는 누범이라고 그러는데 누범은 2분의 1만 가중합니다. 최대형의 2분의 1. 그러니까 만 징역 10년이다 그러면 15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죄를 100번을 저질렀던 1000번을 저질렀던 감형을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10년이 형이다. 그럼 15년까지만 최대치가 15년인 거예요. 아이, 그러니까 많이 저지른 놈이 오히려 이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되지.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누범을 여러 개 범죄가 있다. 그러면 10년 다 합쳐서 100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10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처벌을 강화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괘씸죄 줘야지, 괘씸죄. 10년. 이게 누범 가중 요 제도를 네. 조금 제가 고칠 좀 필요가 있다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부동산 기득권하고 싸우죠. 이렇게 단합하는 기업자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힘들다, 힘들어. 내가 이제 이게 일이 많아. 솔직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힘 있는 세력들하고는 다 지금 척을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몸은 하나고 아이고야. 진짜 우리 이 스픽스를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는 좀 대통령님 짠할 때가 많아요. 오, 짠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수술실 CCTV랑 아파트 원가 공개할 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이거 하면은 굉장히 뭐 서민들이나 또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은 굉장히 싫어한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자들도 싫어한다. 뭐 벌떼 입찰이라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싹 없앤 거예요. 벌떼 입찰 다 찾아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신천지 문제도 다 그런 거잖아요. 통일교도 다 이제 그런 뭔가 기득권 적폐들하고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다 보니까 참 이게 고난의 길일 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네, 근데 아마 너무 즐겁게 지금 일하고 계실 것 같고 우리가 그 힘을 드리면 되잖아요. 잘 하고 계시다 응원을 하면서 주제를 살짝 바꿔서 김건희 측에서 오늘 우인성 부장판사가 고맙게도 1년 8개월 징역을 줬잖아요. 그거 항소했습니다, 오늘. 요거는 변호사 측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보면은 김건희가 1심에서 항소를 할까가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는데 왜냐하면 너무 적게 나왔잖아요. 무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했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제 1.8년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본인도 죄 지은 게 많은데 1.8년이 나온 게 말이 안 돼서 생각한 거 아닐까요? 원래는 18년 나와야 되는데 1.8년 나온 거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내가 죄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졌는데 왜 점이 하나 붙었지? 예. 그래서 본인도 이상해서 항소한 거 아닐까요? 인사를 2번 하더라고요, 재판 때. 예.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이렇게 확실한 범죄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가 조작, 그다음에 공천 개입, 뇌물수수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지금 김건희 같은 경우는 계좌 내역도 나왔죠. 엑셀 파일에 계좌 언제 사고 뭐 언제 팔았고 이거 다 나와 있죠. 그 증권사 직원이랑 통화 녹취도 있고요. 나왔어. 네, 그다음에 뭐 더 많지 뭐 증인도 있고 네. 각종 공범들에 있는 예. 증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엄마랑 통정매매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주가 조작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증거가 있는 거는 대부분의 주가 조작 범죄는 다 이상매매 거래를 포착해서 그걸로 저희가 찾아서 금감원에서 고소해서 처벌을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증거 녹취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주가 조작이 확인이 되는데 이게 무죄라고 하니까 무죄라고?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공천 개입. 이것도 증거 있죠? 김건희 녹취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가. 그거 좀 해줘라. 김영선 좀 해줘라. 그 다음에 윤한홍이랑 권성동이가 맞는 거죠? 잘 될 거예요. 뭐 하는 거. 이렇게 확실한 공천 개입이 어디 있어요? 녹취가 나온 게. 보통 공천 개입 하면 안 되지만 해도 뒤에서 몰래 하겠죠. 예. 희한하게. 근데 확실하게 나왔죠. 계약서 안 썼다고. 뇌물도 보십시오. 알선수재. 알선수재 예. 같은 경우도 알선수재죠. 알선수재도 일단 우리가 영상을 봤잖아요. 디올백. 이거는 뭐 기소조차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백이 또 나왔고 내가 준 사람이 또 증인까지 했습니다. 증언까지. 이렇게 명백한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하나가 나오고 무죄가 나왔고. 어떻게 그죠? 무죄가 둘이 나오고 1.8년이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네. 법조계에서도 이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 우 판사가 우인성. 그 판사가 재판 결과 그 선고문에서도 자기 말에도 모순이 있어요. 본인이 쓴 선고문에도 앞뒤와 맥락이 모순이 생기는데 이런 판결을 어떻게 뭐 저기 누구냐 변호사가 막 뭐 그 이재명 대통령 얘기했는데 그거는 본질이 벗어난 이야기고요. 괜히 물타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런 판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자괴감에 빠졌고 뭐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지만 뭐라고 얘기하면 다 탬버린 파워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유는 모르겠네요. 왜 템버린 파워라고 템버린 하는지. 파워. 예, 아무튼 항소하면서 끝까지 부인한 게 있어요. 알선수재 혐의 중에서 이제 유죄가 나온 건 알선수재니까요. 뭐라 그랬냐면 그라프 목걸이는 끝까지 안 받았다 그랬어요. 전성배가 뭐 이제 배달 사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그라프 목걸이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게 아마 알선 수재도 1억 이상 이렇게 1억 이상 받으면 죄가 아마 가중될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가지고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다 죄를 저지른 건데 막 저렇게 막 죄질을 막 쪼개고 이건 아니다 저건 그러니까 법 기술을 지금 제대로 시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내란수기보다 김건희가 한 수 위다. 한 수 위다. 그럼 V0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다. 세간에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요란하게 수사하고 했는데 재판부에서 1.8개월이 나올 수가 있나. 다들 의아해하거든요. 아니, 죄질 자체가 안 좋잖아요. 예. 그리고 거래한 내역이 다 아니 도이치모터스 같은 잡주에 투자해갖고 막 10억대 돈을 번다는 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주가 조작 안 했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무죄 받았어요. 그리고 주가 조작 범죄 그 사기꾼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본인이 돈을 벌어서 10억 가까이. 그러면 그 조작범들한테 가담한 게 정황성으로 맞지 일부러 정말 무죄를 주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 아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 판결문이 있는데 옆에 있는 변호사님이 판사가 아니고 변호사 같아.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도이치모터스 같은 주가 조작 하란 얘기예요. 명품백, 고관 대작들의 배우자들 그냥 다 받아. 다 하나는 받아도 돼. 김건희 보니까 하나는 받아도 안 걸려. 이런 게 만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 여론조사 이제 앞으로 명태균이 얼마나 영업하고 다니겠습니까? 계약서를 써야지. 그리고 그래, 뭐 하면 월급은 무조건 반띵, 되는 대로. 예. 이렇기 때문에 저는 우인성 재판부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40년 뒤로 돌렸다. 아이고야. 이것은 다 조희대 사법부가 이렇게 분위기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드시 이 사법부를 뭔가 좀 저희가 견제할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그
법 기술을 부리는 방법이 있어요. 오.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증거가 있는데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증거를 못 쓴다 이렇게 버리는 거는 분명히 명백한 유죄인데 무죄가 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방법이 뭐냐 하면은 합쳐야 될 거를 분리를 하고 분리할 거를 합쳐버려요. 우인상이 이번에 그렇게 그렇죠. 했어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하나로 종합적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다 죄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우리 김지호 대변인을 이렇게 한 대씩 때렸어. 그래가지고 한 100번을 때려가지고 사망에 이르겠다고 치는 겁니다. 그럼 100번 때린 게 다 하나의 범죄가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100번을 하나씩 폭행 100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안 돼요. 그냥 폭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 폭행의 누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껏 해봤자 징역 1년 나올 거예요. 예. 그럼 맨 마지막 범죄는 폭행치사가 되겠죠. 그래서 과실범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100대를 때렸다. 이거 그냥 이게 하나의 죄가 되면 그 계산해 보면은 사람을 100번 어떻게 때립니까? 그건 정말 그 과도한 어떤 잔인한 범죄거든요. 예, 예. 이 잔인한 범죄에서 10년 이상 나와야 될 범죄를 1년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기법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 그렇습니다. 주가 조작은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진행이 됩니다. 주가 조작이 절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진행되는 주가 조작을 쪼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거는 공소시효가 넘어가고 어떤 거는 지 혼자 했네. 그러니까 그것도 빠지고 요거는 범죄가 될 것 같은데 가번에 공모를 안 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빠져나온 겁니다. 제일 황당했던 게 공모를 안 해서 무죄다라는 부분인데 주가 조작을 혼자 한다고 그러면? 아니 뭐냐면 주가 조작을 혼자 했든 여럿이 했든 상관없어요. 주가 조작은 조작 행위를 했고 그래서 이익을 봤으면 땡이야. 땡입니다. 그러면 공모 여부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가 조작이 진행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주가 조작이 진행되는 거 알고 있었고 거기에 돈을 보탰고 그래서 이익을 봤으면 이건 주가 조작이에요. 이거는 예. 공범이 아니라 단독 범행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이렇게 헛소리하고 저렇게 헛소리해가지고 봐준 거거든요. 이거는 다 항소심 가면 뒤집어지는 뒤집어질 수밖에 정도가 없어요. 아니라 완전히 이제 중형이 나올 거예요. 가중 처벌 받아야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김건희가 항소를 안 하면 항소심에 가서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아무리 봐도 항소를 할 것 같으니까 그 특검 쪽에서 항소할 것 같으니까 야 우리도 항소를 이제 그냥 하자. 그러면서 그 괜히 시비를 건 거예요. 우리가 왜 항소를 했는가를 얘기를 해야지. 뭐 이재명 대통령 왜 그 특검에서 항소한 얘기를 왜 거기에 물고 넣겠습니까? 이유는 그건 거예요. 특검 니네들 항소할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할 거야. 이 말을 그렇게 돌려서 말한 겁니다. 1심 무죄 나왔으니까 항소하지 말아라.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했다. 근데 진짜 예. 뻔뻔한 게 김건희가 이제 저렇게 1.8년 이제 선고 받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반성이라도 좀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우인성 부장판사가 양형 이후에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뭘 반성하고 반성했습니까? 있고. 끝까지 뭐 안 받았다고 그러고 계속 우기는 게 반성하는 거예요? 아니. 반성의 기본은 내가 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김건희는 그라프도 안 받았는데요? 나 이거 안 받았는데요? 이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반성입니까? 오히려 자기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가중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최근에 뭐 메시지가 있던데 뭐 구치소에서 김건희가 공책에다가 편지도 쓰고 영치금 주신 분 이름 적고 이러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돈에 미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주가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잖아요. 성대모사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영치금까지 지금 영치금 주시면 이름 정다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 영치금 빨리 나한테 보내주세요. 앵벌이 하는 거예요. 앵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윤석열 때 한번 재미 봤거든. 윤석열 뭐 어떻게 해서 영치금 때문에 뭐 6억인가 영치금이 그래요, 생겼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감옥 재테크 제대로 했거든요. 감옥 재택. 윤석열이 그러니까 그걸 봤어. 이런 좋은 사업 모델이 있었네라고 하니까 김건희는 또 김건희는 또 놀지 않지, 쉬지 않지. 영치금 더하지. 야, 나는 더 불쌍하니까 나한테 줘 영치금. 그 영치금 준 사람 이름 적고 있다잖아. 그 말이 뭡니까? 그 윤석열한테 나한테도 재테크의 기회를 줘라고 하는 거가 진짜 뻔뻔한 여자예요. 아니 김건희 씨 그게 그렇게 고마웠습니까? 이름까지 적어서 고맙다고 할 만큼. 난 돈 준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내가 왜 우리 아저씨랑 그렇게 살았는지 알아? 아유 내가 돈 번 거 그거 잘 감춰줘가지고 내가 우리 아저씨랑 잘 살고 그랬다. 그래서 그런 거였어. 영치금 좀 보내주세요. 네. 1.8년 나와서 좋습니까? 난 18년 나올 줄 알았지. 나왔더라고.
아유 판사님 감사해요. 아휴, 알겠습니다. 아, 너무 답답해요. 일단 아이고야. 김건희 또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주제 한번 짧게 다루고 가겠습니다. 일단 주제가 패널 발언을 라디오 PD에게 문제 삼은 한동훈의 국힘 패소? 이게 주제인데 제가 이거 내용을 잘 몰라요. 근데 김지호 대변인님이 당시에 패널로 있었대요. 그 방송에. 네네.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YTN 아침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을 제가 출연했습니다. 대담 상대로 서정욱 변호사랑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담을 하다가 서정욱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유세장에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유세장에는 사람이 구름처럼 온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 다 동원된 거다. 3시간 전에 가보면은 국민의힘 유세장은 그냥 관광버스가 할아버지 할머니 태우고 그냥 구름처럼 서 있다.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이 제작진들이 그게 재밌었나 봐요. 그걸 쇼츠로 만든 거죠. 그게 한 170만의 조회가 됐어요. 와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막 이제 YTN 그 라디오 프로를 공격하고 뭐 항의도 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박지훈 변호사가 하차했어요. 아, 이거 때문에요? 예, 그리고 구구 변호사인 배승희로 바뀌었죠. 맞아. 예. 그때 그리고 그 나서 사건이 이제 그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이거 별짓 다 내. 그리고 우리 잊어먹고 있었어. 어머. 그런데 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만뒀죠. 그리고 7개월 후에 다시 국민의힘의 대표로 선출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때 담당 PD의 민사소송을 5천만 원 건 거예요. 그 이유가 그때 김지호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을 쇼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유포시켜서 내가 총선에서도 졌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만뒀다. 그래서 당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합니다. 와. 그게 최근에 1월 26일인가 7일 날 1심에서 원고 패소 국민의힘이 졌습니다. 보기 좋게 예.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마 언론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도 당대표실에 근무하면서 그런 가짜 뉴스나 허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언중위까지는 가요. 맞아. 소송까지 가진 않는데. 언중위까지 갔는데 뭐 그냥 우기고 안 하면 그냥 그럼 뭐 그런 건데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담당 PD를 민사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참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어요. 왜요? 제가 한동훈한테 2개인가 3개인가 소송에 걸렸어요. 이 전문이구만. 전문이에요. 근데 물론 다 이겼죠. 다 이겼는데 그 와중에 제가 돈도 많이 썼어요. 변호사비가 엄청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게 뭐였냐면은 그 부산에 LCT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LCT 사건에 대해서 야, 한동훈 너 왜 LCT 사건은 똑바로 안 하고 뭐 대장동 뭐 이런 거나 뭐 한다 그러냐. 뭐 이렇게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한동훈이 뭐라고 시비를 걸었느냐. 나 LCT 사건 안 했는데? 라고. 수사 안 했는데. 라고. 아니, 그래서 그때 LCT 사건 수사 안 했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래 LCT 사건 같은 걸 하지. 왜 그때 아마 그 LH 그 사건이었을 거예요. LH 사건 여기에 한동훈이를 보내면은 아마 하루 만에 끝낼 텐데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는 야 웃기지 마라. 그러면은 그 LCT 사건 같은 거 그런 거나 좀 똑바로 하지. 그런 거만 똑바로 못하고 이제 와서 LH 사건 이거 한다 그러냐. 요 얘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 LH 안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말장난인 거죠. 이거를 모를 리가 없어요. 이기셨습니까? 그래서 3년 끌었어요. 3년 끌어서 항소심에서 이겼는데 아이고야. 항소심 판사가 뭐라고 판결 내렸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런 거 가지고 재판 걸지 말라는 그런 내용까지 포함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기가 조금 수에 틀린다 싶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요. 이렇게 시비를 많이 걸어요. 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지금 국힘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는 어떤 분 과거 검사 시절에 그 좌천을 당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길래 에이 그 정도 가지고는 좌천 아니야. 제가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좌천 맞는데 왜 좌천 아니라 그러냐. 소송 걸겠다. 그렇게 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그냥 지들 수틀리면 기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소송부터 거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이
이번 거. 김주호 대변인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박지훈 변호사를 내쫓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 정말요. 아니 박지훈 너무 변호사는 안타깝다. 내쫓았는데 네. 그 이후로도 다시 당대표로 도로한 이후에 괴롭히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그건 저기 PD를 내쫓고 싶은 거지 그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정치를 일단 하겠다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 전에 검찰 때와 다르게. 그러면 좀 정치를 좀 크게 해야 되는데 되게 잘 잘해. 그러니까 한동훈은 되게 잘 잘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풀만한 사안을 또 법적으로 푸는데요. 정작 법적으로 풀어야 될 건 또 안 풀고 뭉개입니다. 그럼 단계 사건 있잖아요. 단계 그렇죠, 사건. 그렇죠. 본인이 조작의 피해자고 본인이 피해자고 조작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법적으로 왜 안 소송 겁니까? 그것만 풀어달라고 해야죠. 왜 소송 못하냐? IP가 나와 있거든. 자기가 딱 걸리거든. 그러니까 거기선 또 싹 피해요. 사과한 척하면서 싹 피해.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뭔가 자신 있을 것 같고 뭔가 이 사람 괴롭히면 될 것 같은 거 또 그건 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진짜 비겁한 정치인이라고 생각되고 이번에 이제 콘서트 열잖아요. 뭐 79,000원, 69,000원, 49,000원짜리 콘서트 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콘서트에 잘 등장하길 바라요. 제가 기대되는 것은 네. 바로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한동훈이 과연 어떻게 등장할까? 아하, 한번 뚜껑이 보겠습니다. 열리는 거야? 2월 8일이었나? 뚜껑이 열리면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아, 뚜껑. 정말요? 아니 그 최소 경기장에 무대 뚜껑이 열릴 수 있잖아. 무대 뚜껑. 무대 뚜껑에 딱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옛날 가수 비가 등장한 것처럼 무대 밑에서 갑자기 푹 튀어나온다고. 그래서 콘서트 뚜껑이 잘 열렸으면 하시길 좋겠습니다. 네, 9시라서 1시간이 훌쩍 지나가요. 역시 세 분은 사랑합니다. 네, 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여기서 인사를 나누고 제가 잠깐 이제 광고 좀 할게요.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용진 르포닷컴 대표님,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광고를 함께 해주세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입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 또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드립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1644-1236 또는 010-7612-3303으로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예약 24시간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세요. 네, 스픽스몰 바다 장어 당일 조업 당일 손질 주문 즉시 손질해서 신선하게 보내드립니다. 100% 국내산 바다 장어 오직 살아있는 장어를 직접 선별해서 뼈와 머리 소스까지 함께 보내드립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손질 세척까지 전부 다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온 가족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싱싱한 바다장어 2kg 단돈 27,900원에 소스까지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 황현실 앵커 진행 어떠셨습니까? 다음에 월요일에도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내일 역전의 용사들도 함께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